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무한의 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국가가 또 우리 국민이 어두움과 슬픔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깊은 마음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현하면서 먼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준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줌으로써 위로의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준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고향 전라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그곳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조치를 잘하고 하나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슬픔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이 더욱더 확고히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해서 또 아버지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게 하시고 유언비어를 퍼날라서 또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방송을 위해서 저 평택에서 강은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강은식 목사입니다. 네, 우리 전준환 목사님 인사하시죠. 예,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 홍동명 목사님은 앞에서도 하셨는데 하도 열정으로 방송을 하셔서 목이 아프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래도 홍동명 목사님이 있어야 또 할 말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홍동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마디는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 무한의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뭐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비행기를 저도 많이 자주 타고 다니고 국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이 랜딩 기어에 의해서 이 바퀴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빠지지 않으면 줄을 당기면 이게 자동으로 안 될 때는 수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그러면 랜딩 기어를 먼저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내리면 비행기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고장났다 하는데 새로 인해서 그러면 엔진이 하나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바퀴가 안 빠졌을 때는 거기서 서서히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기름도 다 이렇게 쏟아놓고 하는데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우리 관제탑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을 거고 블랙박스도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빨리 그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 사건 사고를 듣고서 전 목사님 같은 고향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는 오후에서 그걸 알았어요. 네. 오후에. 네.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교인들이 웅성거리면서 사고가 났었다.
그래 또 어디서 났냐? 무안에서 났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무안에서 사고가 나서 그 비행기도 거기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왜 거기서 사고가 났을까 하고 그 이제 그 TV를 좀 보려고 했더니 어제 인터넷이 이게 TV가 끊어져 가지고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인터넷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원인이나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렇게 우리 고향 이런 곳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좋은 일이 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라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깨우치는 그런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마음에요. 네. 강원식 목사님. 지난번에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도 호남에서도 났었죠. 그때 전에. 네. 그렇죠. 목포. 근데 이번에 우리 무안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방금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치 방법이 있을 터인데 관제탑에서도 이제 빨리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했다는데도 불구하고 5분 늦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이 인재인지 또 아니면 천재인지 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은 속히 이번에 사고를 당한 가족들 정말 위로 받으시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이 이번에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데 귀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홍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탄핵으로 인해서 그 행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빨리 조치를 하는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참 이런 공백이 일어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는 어제 아침에 광화문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침에 누가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무안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항공기가 폭발했습니다. 이러길래 내가 다뜸 그래 말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보고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닙니다. 하도 이제 가짜뉴스 많으니까 느닷없이 이제 아침에 그런 항공기 떨어졌다 하니까 그런 있었는데 나중 보니까 사실이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래 됐는데 참 이런 국가적인 대재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재난이면은 신속하게 정부가 합동조사반과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또 이렇게 모든 유가족들을 대책하는 모든 문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지금 물론 대대행께서 아주 강단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 원래 계셨던 대통령의 입장과 같겠습니까? 모든 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난국에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대한민국 지금 뒤숭숭한데 저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앞으로 저걸 가지고 미확인된 유언비가 얼마나 지금 또 돌아다닐지 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뉴스를 듣고 대개 통보한 사람 보고 이게 또 가짜뉴스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것도 이 가장 정확해야 될 신문이나 방송 메이저 방송조차도 이 엉터리 같은 가짜 같은 거 확인되지 않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온 하루 종일 갖다 국민들 앞에 쏴대니까 이거 국민들로서는 이 도대체가 이런 방송 자체가 대공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전체가 불신의 풍조에 빠져 있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것도 앞으로 제발 좀 유언비어는 생산해내지 말고 정확하게 좀 규명해가지고 정확한 팩트 있는 그런 것만 보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모론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전 목사님, 네. 무한이 언제부터 국제공항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사실은 국제공항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이나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조류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는 사실은 이
그 국제항공, 국제비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그래서 그 제주항공 이런 데가 국제공항으로 그게 승격이 됐다고 하는데 활주로도 길지 않고 또 그만한 인력 배치도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이 인천공항 같은 데는 그 새를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만 수십 명인데 여기는 한 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근데 거기가 국제공항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때 그 아주 잘못한 것이 두 가지 중에 뭐 다른 것도 다 잘못했지만 고향으로 보면 네. 무안으로 보면은 그 잘못한 것이 뭐냐면 도청을 무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청 소재지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오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주라든지 이런 데로 갔으면은 이런 말이 없는데 그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끝터리가 있거든요. 네. 목포에 가까운 한쪽 귀퉁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도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갖고 거기다가 도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두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공항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공항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광주 공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광주 공항이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군사 공항이니까 예. 이 공항을 옮겨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었어요. 예. 공항을 옮기자. 그래서 그 광주하고 딱 붙은 데가 어디냐면 한평입니다. 네. 근데 한평이 바닷가 쪽이에요. 인천공항처럼. 예, 예. 그러니까 광주가 한평을 광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그쪽에다가 공항을 만들면 거기서 가는데도 가깝고 길이 네. 주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쪽에다 가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자. 근데 광주하고 한평하고 지방자치제 합칠 생각을 안 해. 네.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은 무안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제 명분은 무안으로 가져갈 때 명분은 중국이 가깝다. 예. 이렇게 갖고 그리 가져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중국이 가까우면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요 거의 1시간을 넘게 가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무안까지 무안까지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가니까 예. KT 타고 올라오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빨라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국제공항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오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는 고추 말리는 고향이다. 이렇게 해갖고 소문이 났잖아요. 왜? 비행기 승객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잘못된 그런 거 공항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적자가 투성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배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고가 안 날 사고가 지금 난 것 같아요. 안 날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공항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다. 왜? 사람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도 선포했지만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분이 계속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24년 8월 19일에 그 국무회의 때도 그 연설한 내용을 보면 그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좀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동영상 있나요? 연설하신 거? 네. 지금 이게 국무회의 때 2024년 8월 19일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시면 이렇게 보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막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혹시 그 강 목사님 그 중국에서 만든 드론 가운데 새로 이렇게 날개짓 터며 가는 드론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거 한번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그 새 드론 그거 들어보셨어요? 나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홍 목사님. 네, 저도 처음 들어봐. 그래요? 예. 아이고 이거 구시대에 살고 계시구만. 이게 새 드론이 이게 날개짓을 하면서 드론이 가는데 이게 기장이 그게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고 거기다가 뭐 폭탄 같은 걸 달아서 그걸 폭파시켜도요. 기장은 새로 보지 드론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새 드론 하면 쭉 나와요. 그렇게 한번 이거 띄워 올려 보실래요? 그 밑에 거. 이제 이게 새 드론인데, 네, 저런 식으로 날개짓을 하잖아요. 예, 저게 드론이에요. 저게 드론입니다. 그 하늘 높이 날아가 가지고 저렇게 가서 그냥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장이 볼 때는 이거는 새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거 보세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네. 네, 저 이런 드론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이버 공격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이렇게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우리가 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관제탑하고 주고받고 한 내용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되고 이게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조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좀 들려주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다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 공격이 있을 거다 이런 대응 태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네, 요것을 이따가 좀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다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보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넘겨주시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연설하는 가운데서 반국가 세력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행정부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사고 나는 것도 보면 행정부가 완전히 탄핵 29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상권 분립이 입법부 하나가 국회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상권분립 원칙 무시, 행정부의 권한 제한, 대통령까지도 지금 뭐 합법적으로 한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란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을 넘어서 반란으로 지금 이제는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무정부 상태 아니겠어요? 네. 입법부가 사법부도 다 무너뜨렸고 행정부도 무너뜨렸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이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대행까지도 탄핵시켰는데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행안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이것 좀 잘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도 이번에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은 아니고 그냥 사표를 냈고 행안부 장관은 예, 지난번에 탄핵을 했다가 이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이게 국토부 관할이니까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이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 두 번째 보면 우리 홍 목사님 예. 사법권의 독립 중립성 침해 사법부 통제 판사 선출 법안 발의 다수당이 재판부까지도 막 지정하고 지금 그거 자기네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막 탄핵으로 몰고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사는 많이 탄핵시켰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판결하는 판사에게까지 탄핵으로 지금 협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저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정부뿐만 아니고 사법부까지 입법부가 완전 장악하는 192석이라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이미 행정부로 무력화되었고 사법부까지도 자기들의 꼭두각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얼토당토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저런 법을 갖다가 만든다고 이렇게 설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저들이 뭐라는 목적하는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국민들이 지금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궁금해하지요. 우리는 뭐 대충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불안감이 있고 또 그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미쳐 날듯이 지금 설치고 있단 말이죠. 언론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제대로 계몽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네. 장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반국가 세력이 폐악질을 일삼는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보냐면 경상북도에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르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어디서 뭐 직장생활 한번 해본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건달처럼 이렇게 폐악질을 일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 사람 검찰총장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참 그래서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거기를 막 정광석화처럼 이걸 색출하는 작업을 했으면 그렇지. 보수층들이 단결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막 했어야 될 건데 한동훈이하고 몇 사람들의 미적지거리는 톰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좀 안 들은 거지. 그냥 가볍게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광화문 세력을 가볍게 봤듯이 에이 뭐 했는데 저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인수위원들도 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을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북한의 개전 시 동원되는 세력들이라 싸움이 붙으면 반국가 세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초기부터 한국 내에 동원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이 연설에서 국무회의 때 한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진보당, 경비 동부연합 등 주사파 세력, 반미 친북을 외치는 좌파연합단체,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간첩단, 이런 모든 하부 조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동원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강 목사님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소름이 돋지 않아요?
그렇죠. 소름이 돋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쩍쩍 쓰지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저 사실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때 우리 전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참 속전속결로 이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기회가 됐다면은 우리 우파 세력들,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는 듯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거 할 때도요. 장경동 목사가 자기 스스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동치미에서 우리가 이북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냐? 우리는 5천만이고 저기는 2,500만이고 그래서 한 사람씩 끌어안고 다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면 2,500만이 우리는 남는다. 이랬는데 장경동 목사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좌파, 진보당, 경기 동부연합 이런 주사파 세력이 거의 반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북이 서로 동시에 개전이 되면 어디에 붙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다 이북으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안 붙어요. 이것은 옛날에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이북이 내려오니까 남한에 있는 좌익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것을 2년 반 동안 미적거리다가 법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람 잘못 본다고 우리 누차 말했고, 결국에는 검찰 조직이 있을 때 본인이 검찰총장하고 또 뭐 박근혜 특검할 때 특검보로 할 때 그 추정했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린이 대통령이 되니까 법무장관 세우고 검찰총장 세워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해 주기를 아마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다 가도록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걸 가지고 지시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거는 검찰총장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검찰총장에게 법무장관만이 그걸 갖다 지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뭐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이원석 이 투톱 체제가 완전히 세월 다 보내버리고 결국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전락하는 위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 비상계엄령을 선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국민들의 귀가 이미 막혀 있어. 언론에 의해서 다 뭐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기까지 왔나, 이건 이제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게 있는데, 친중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 홍콩처럼 먹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후반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니까 우리 한번 유튜브에 식구들 많이 동원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 한번 오늘 내용을 얘기할 거니까,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님을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란으로 모는 세력은 사실 반란 세력이고요,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자꾸 뭐 영장, 자기는 물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더군다나 내란에 대한 법적 조항에 내란은 아예 조사가 항목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에서 대통령 오라 가라 이런 영장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월권이고 완전히 반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 폭력 세력들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은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싸움을 붙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보면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로 여론몰이 하는 세력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자. 지금 모든 언론, 우리가 지금 조중동도 지금 절독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오고, 안 되면 거기 이제 광고에 나와 있는 물품 불매운동까지 들어가야 되고, 신문이 오면 신문을 다시 반송시키는, 신문사로 다시 반송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신문사가 아주 못 견딜 정도로 다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쓰는 그 신문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홍 목사님이 좀 한번 세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 참 그렇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조선일보 애독자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제 나름대로 식견도 많이 불어났는데 고마운 이 조선일보가 언제까지나 이 자유우파의 대변지가 되어줄 것 같았던 그 조선일보가 어저마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말이죠. 탄핵에 앞장서는 그런 신문으로 전락하고 그뿐만 아니고 그 새 삼총사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조중동 뭐 어떤 사람은 조중동이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던데 이 조중동이라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 언론계를 약 한 70% 정도 장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국민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 전부 다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구독하는 그 신문이 보수우파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보수우파 국민들이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 잠깐만요. 구독 취소 전화번호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계속 말씀. 저것들은 그냥 우리를 이용만 했고 결정적인 시기에 좌파 쪽에 서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고 한심스럽고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저런 신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물을 보고 이래 국가의 정세를 보는 일에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건전한 지금 자유우파 유튜브도 많고 특별히 우리 자유일보 같은 신문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지금 전국을 갖다가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조중동의 폐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광화문 광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저는 못된 짓거리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저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무슨 해악을 끼칠 신문인지 모릅니다. 저게. 네네. 국민들이요. 그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거 신문에 났어 그랬잖아요. 예. 방송에 났어. 그거 다 믿은 거예요. 그렇죠. 다 신문에 믿죠, 나고 그게. 예. 방송에 났다고. 근데 지금 누가 조선일보를 믿습니까? 중앙일보는 더 하잖아요. 동아일보를 누가 믿어요, 이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데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앞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앞에 조선일보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집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이제 내가 쭉 살펴보니까 김대중 때 모든 원인이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 때에 그 김대중 정부를 하면서 그 이북에 각 기관의 모든 편집국장들을 이북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달라. 그래서 남한에 있는 편집국장들을 다 이북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다. 그때 박지원이가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박지원이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다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신문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종북 세력이 된 거네.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뭘 받아들였냐면은 언론 노련 민노총에서 보내는 이런 언론 노련의 사람들이 다 침투해가지고 뭐 지금 조선일보가 됐건 중앙일보가 됐건 동아일보가 됐건 간에 이 사람들이 우파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이 우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파 피를 빨아서 회사가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파를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 취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지금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 6,188명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신문 보는 사람은 오늘 당장이라도 다 취소를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해도 이게 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반송으로 시켜야 돼요. 반송.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이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전에 이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미국 장갑차 뭐 저런 사건, 뭐 미순이 효순이 사건 말이죠. 그래서 반미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있던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고의로 죽였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 예? 소고기. 이거 다 언론에서 같이 다 해가지고 촛불시하고 뭐 광장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이 군인이 여중생을 밀어버렸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군이 여중생을 그냥 가서 죽여버렸다.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정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막 선동을 하면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건국일 갖고 하나 더 넘겨서 뭐 건국일 갖고도 막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막 조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것도 더 막 뭐 중국에서 나오는 원천 배출수가 더 문제인데도 원천 방류수 가지고 뭐 뇌송성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그거는 광우병이고, 이거 하게 되면 뭐 모든 방류수를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넘겨서 최근 가짜뉴스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탄핵 국면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하는 시도한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계엄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국가가 위기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강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저들이 저 이 이야기는 계엄령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들이 이 계엄령을 통해서 어떤 부채질을 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계엄령 때문에 저들이 내란이라고 이제 부추겼고, 또 그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되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거짓, 허위, 선동, 또 선전, 여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 제 친문들이요. 예.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정신 나간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윤석열이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내란의 괴수다. 이걸 전부 누가 했습니까? 이걸요. 조중동, 이게 또 좌파 언론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걸 막 정광석화처럼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걸요. 예. 이렇게 터뜨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은 홍 목사님. 예. 잘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 계엄령 내리기 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때 이미 벌써 저 사람들이 탄핵과 함께 내전까지 시도하는 그런 중에 있었잖아요. 맞아. 이재명이가 이석열에게 만나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둘 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서요. 이미 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봐야 돼요. 그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 내전에 그리고 또 바르는 거. 김민석 예. 저 사람은 계속해서 선동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끄잡아 내놔야 된다. 예.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국가가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 그 비상계엄 안 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참. 저게 지금 오바이 TV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저 올려보세요.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네. 누구야? 저 이재명이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TV 앞에서는, 유튜브 앞에서는. 이거 동영상 있죠? 시장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저게 네. 야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요. 끔찍한 말이죠 저게. 자기가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네.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네.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쟁. 그러니까 계엄령이나 내란이라고 하는 말은 내전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너무 잘했다. 이것을 김영석 교수가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짚었어요. 맞아요. 이분이. 짚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민주당의 목리가 깽판으로 드러났다. 예.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슈화가 됐다. 세 번째로는 좌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들이 다 드러났다. 그 다음에 군 내부의 쓰레기 장성들이 색출되었다. 좌파에 부여가는 연예인 좌파 나팔수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커들,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개입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지금 어려운 이런 문제를 딱 드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성공했죠. 성공했죠. 네. 예, 예. 그 대통령의 근본 목적도 여러 가지 그 중앙선거 관련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네네. 나라가 이만큼 심각하다. 나라가 속된 말로 반국가 세력에서 점령당하고 있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자고 있던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참 잠자고 있었고 몰려고 있었고 우리 계속해서 이 광운 우리들만이 계속해서 이 사태를 계속 경고했잖아요. 지금 전 목사님 오래전부터 했지만 우리도 같이 여기 방송과 광문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저들이 하는 지금 행태를 보고 대대행까지 탄핵시키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이러다 나라 끝장나겠구나, 이러다는 우리가 누렸던 대한민국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국민들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우파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늦었죠. 예, 늦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딱 끌어올려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으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갔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그 뭐 연설할 때마다 또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셔서 올려주시면 우리 그 좀 들어보시면요. 우리 강 목사님 여기 보면 사이버 공격 세력에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국가 세력은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조작을 하고 선관위 등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의도를 다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번에 예.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될 때에 선관위 연수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9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아니 그 뭐, 이제 일단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무슨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커 및 사이버 공격 세력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런 말도 지금 돌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실적인 확인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방송이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랬대더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방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요. 예. 이따 목사님이 그 홍콩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대만과 한국과 또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이런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좀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 반국가 세력의 국가 기업을 무너뜨린 해커 및 사이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을 말하거든요. 네. 외부로부터 해커와 사이버 공격이 있고 그거는 또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함께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지. 저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 더 넘겨보시면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세력이다. 이게 국무회의 때 2024년 8월 19일 날 한 얘기라고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계속 그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탄핵을 얘기했고 국민을 자꾸 양쪽으로 갈랐다고요. 촛불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호 교수가 네.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무슨 남한에서 어떤 이 할아버지 얘기도 똑같고 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모여 갖고 남한의 세력에 남한에 대해서 이북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구호까지 투정 구호까지 거기서 딱 찍어줘 내보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딱 지시를 하면은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선전선동을
내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국민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들 알리는 겁니다. 또 국민들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오죽해서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하게 효과를 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이거를 알리고 두 번째 설명할 때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나라가 이만큼 심각합니다 라고 국민들 알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성공했다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 각성도 하지 못할지 나라가 그냥 몰락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이걸 하나를 받아봤는데 그거 준비가 됐나 모르겠다. 부정선거가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근데 아무리 갖다 얘기를 해도 이게 헌재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각하시키잖아요. 아니 웃기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복원되는 투표지라고? 예? 그런데 왜 그 빳빳한 것만 복원되고 딴 거 접어서 한 거는 복원이 안 됐죠? 이거 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가 아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네요. 조중동은 중화일보 이름이랍니다. 중화일보. 아니, 이거 아니고. 중화일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조중동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선전선동력 국론분열했고 일곱 번째 가서는 요런 말을 하면 대통령이 이념 공세한다고 저기 이제 박땡원 누군지 아시죠? 예. 윤 대통령 극우 인형 카리스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랬고 또 이거 M뉴스.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라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이념에 제가 함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일깨워주면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저게요. 네. 그 영적 전쟁에서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서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귀신이지 하는 말이에요. 네. 자기를 인정을 안 해. 귀신들은. 근데 저 빨갱이 저 세력들은요. 박지원이가 그러잖아요.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 좌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념으로 이북에서 얼마나 많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 종북 좌파들이죠. 이 완전 그 임종석이부터 그 NL 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함몰되고 북한의 이동호 교수 얘기를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다 그대로 다운받아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빨갱이 소탕 작전인데 버리겠다는 뜻이냐 그러잖아요. 그럼 소탕 작전 해야 돼요, 안 돼요? 빨갱이는 소탕 해야지. 윤석열이가 내라는 괴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괴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북에서 쓰는 말이야. 수계. 내란의 수계, 내란의 괴수. 이건 이북에서 쓰는 말이지. 이북 방송을 들어보면 옛날에 이런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저렇게 대통령 이념 공세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그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강 목사님. 저런 얘기 들으면 열불 나죠. 열불만 아니라 천불도 나죠. 천불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철진한 이념 공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죠. 현재 우리가 가장 엄청난 위기 앞에 당면한 과제인데 이것이 철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목사님, 제가 시간이 다음 거 홍콩 걸로 가야 되니까 자 2023년 6월 28일 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도 아주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번 좀 틀어줄 수 있어요? 동영상? 그 당시에 연설한 거에 준비가 되면 좀 한번. 여기서 보면 뭐냐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역사의식, 역사 왜곡 이런 것에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역사가 부인돼 버리니까
체제가 위기가 왔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23년 6월 28일인데 지속적으로 저런 말씀을 했어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잠깐만. 이들과 한편이 됐다는 게 누구죠? 종북 좌파더라고. 종북 좌파? 네. 예. 계속요. 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연설을 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기 뒷받침이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에?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저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게 맞다. 이걸 색출해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같은 편인데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만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 넘겨서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서 반국가 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위를 왜곡하고 광복회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교과서에 반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네. 그렇죠? 이 전교조 저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저거 다시 가야 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주사파.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무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인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홍 목사님?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저기 참 정교조에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육시킨 결과 그들 세대가 지금 40, 50대 대한민국의 중추 근간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나가지고 뭐 정치계, 언론계, 사법계, 뭐 검찰 할 것 없이 도처에 포진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육 결과로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같은 지금 현상이 오고 이때까지 내려왔던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로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6.25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단순하게 여야의 권력 다툼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뭐 윤석열이 있다가 탄핵되고 대선을 통해 가지고 뭐 이재명이 되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른 사람이 되든지 그런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진보당이라는 저 세력이 조국당 저 세력이 함께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주사파 활동을 했고 지금도 공식 전향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공산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국민이 안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하면 못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모르니까 멍청하게 그냥 언론이 쏟아내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바를 했구나, 무슨 뭐 시도 아닌데 비상기업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비상기업 안 해도 나라는 뒤엎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널리 퍼뜨려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 조그마한 미력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때만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면 됩니다.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지금 정말로 윤 대통령이 오직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시간 있을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저렇게 외치고 다녔습니까? 아니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노상 외국에 다니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이 김정은이의 대변인 노릇하면서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종전선언이 뭡니까? 종전선언 하면은 그 다음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곧 공산합니다. 평화협정 하면은 종전협정 하면 유엔사가 깃발이 내려지고 평화협정 하면 주한미군도 있을 아무런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왜 저렇게 외치고 다녔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런 지금 사실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태평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태평이라 지금. 그 왜 그러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예. 그런 휴전 상태인데 이 모든 전쟁의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유엔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유엔사에 미군이 딱 쥐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하면 자동적으로 유엔군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니까 거죠. 유엔사 깃발이 대한민국에 있기만 해도 전쟁은 모일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체면 대한민국 오늘까지 혜택을 누리고 경제 개발을 이만큼 했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유엔사가 없고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나라의 모든 세금을 전부 다 국방비로 투여하면 나라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대한민국 이날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유엔 깃발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6.25 사변 때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상위 미사국이었던 소련이 그때 참석하지 않으므로 우리 유엔이 생기고 처음으로 전투병력이 해외 파병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합니다. 그 외에 무슨 자이툰 부대나 저런 데 가는 것은 전부 다 유엔 평화유지원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그냥 비전투 요원입니다. 전투 요원으로 전쟁에 참가한 거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엔 역사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올려줘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만일에 유엔사를 해체해버리고 이렇게 미군이 떠나가 버리면은 전쟁이 일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 한국의 군대를 파견해 만이나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 끝입니다. 뭡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종북 좌파 또는 좌파 세력들이 미군 철수를 요청해서 그들이 정권 잡고 물러서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미군이 철수해서 안 오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방송에서 미국에게 저명한 사람 나가지고 그래 이재명 들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하면 떠난다. 우리는 원치 않는 나라 안 있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전 목사님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을 외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외치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서 한 거예요. 저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그러면 저 지금 세력이 누구냐? 문재인이가 저러고 다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문재인이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저 유엔사를 해체해달라,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선거 이제 전쟁이 끝났다 선언하고 가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평화로운가. 저것이 들어가는 즉시에 바로 만일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겼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유고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딱 내려오면 대한민국을 누가 막을 겁니까? 국방부 장관도 없고.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유엔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죽을 짓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으킵니다. 못 일으킵니다. 강은식 목사 어디 갔어? 저 미국 평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따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기가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종교인들까지도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대통령 연설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국의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이에요. 이게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참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다 바깥으로 찍혀서 나돌았거든요. 얘기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게 국가의 안보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번에 뭐 다 도청도 되고 다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동호 교수가 네. 지금 지명하는 사람이 박선원이 아닙니까? 예. 박선원이가 국정원에서도 그랬고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그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밖으로 나오고 이북으로 전달되고, 예.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번 갔을 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요,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이북으로 바로 넘어가 본대요. 이게요. 회의한 것이. 그러면은 청와대가 도청장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거를 전달해 주든지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다른 데는 어떠겠어요? 이명박 정권 전에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안보비서관으로 우리 이동호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박선원이 거기 있은 겁니다. 노무현 밑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소위 말하는 무슨 간첩단입니까? 왕치산 간첩단 1심 간첩단이 그걸 알고 이제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참모를 갖다가 조사하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문전박대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결국에는 국정원장에서 쫓겨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일주일인가 2주인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래 조사해가 그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왜 이럴 뻔했습니까? 그때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서 북한으로 60만 쪽 이상의 그 정보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커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선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포렌스식으로 가서 다 훑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된 건지 정말 정직한 투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소해도 다 각하되고 뭐 안 받아들이잖아요. 실질적인 걸 갖다 대밀어도 다 대법원에서 다 각하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포렌스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중앙 서브를 안 들고 나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서브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캔으로 딱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만 돼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번에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겁먹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강원식 목사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 반국가 세력들에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그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평택 험프리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네. 그 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가 없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유엔사나 미군이 철수됐다. 쟤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미군 철수해라. 네. 유엔사 해체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반공국가라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철수되어지면 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전쟁이 돌발했을 때에 우리가 외국의 유엔군들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미군이 철수되었지만 미군 철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나 사회 모든 것이 불안과 혼란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이 철수함으로 인하여 그래도 중진국 대열로 나아가던 필리핀이 그 위기를 직면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되면서 공산화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할 일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경제도 사회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안 나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그 북한군이 이 점령 6.25 때 말이죠. 서울을 그 점령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그 거기에 보면은 야, 교회가 말이죠. 대환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말고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의 교회는 예. 여기 보면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교회 목사들이 인민군 환영대회를 합니다. 예? 1950년 6월 28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피난으로 문을 닫고 도망가는데 일부 교회들은 피난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1950년 8월 1일 날 서울 승동교회 아세요? 알지요. 그 저기 저 합동교단의 예. 그 모체 교회입니다. 예. 승동교회. 예. 저기가 저 김학성 장로님이 여기 나와. 맞아. 저기 네. 출신이죠. 김익두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승동교회에서 최문식 목사의 강압으로 재경 기독교 목사 인민군 환영대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교회 목사들의 인민군 환영대회를 한 거 보면 여기 보면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한신교회의 신학적 대부잖아요. 예. 송창근. 예. 이런 분들이 환영했고 감리교회 김유순 감독, 박만춘, 김희훈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성결교회는 박현명, 에큐니마르크 운동의 대부 박상증 박사의 부친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김유영 이런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는데 나중에 최문식에서 이 사람들 다 납치당했어요. 북한으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일제 식민지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예배 안 드리고 다 그냥 짝짝꿍 한 친구 있잖아. 송광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개신교 총회장 감독들을 보면 이때 교회 코로나 때 11개 교회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거든. 그때 저때요. 이북에서 들어왔을 때 네.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NCCK 계열의 예. 목사들입니다. 예. 지금 기장 계열들. 예. 그 NCCK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김종건 목사 죽이려고 했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NCC 계열의 사람들은 이북이 내려오면 틀림없이 환영대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재명이나 박선원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깽판을 쳐도 괜찮냐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해서 선지자권을 가지고 해도 괜찮은 거냐고. 이게 강 목사님. 네. 아, 총회장까지 하셨잖아. 순복음교단에. 네? 총회장까지 했는데 왜 순복음교단이 이 지경이 되고 거기 더군다나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재명이 갔는데 입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보안법 철폐할 때. 아, 조용기 목사 하지 말고 이영훈이 얘기하라고. 들어봐요. 보안법 철폐할 때 얼마나 강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영훈 목사님도 이러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기는 동성애나 모든 것들도 철저히 함께 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었어야죠. 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왔으면 이영훈 목사가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 이거 할 거냐? 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설교하다가도. 그 전준환 목사님네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종북사회주의 국가가 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봅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공산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그런데 말이야,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손현보 목사 있죠? 예. 손현보 목사는 참나 기가 막혀서 토요일 날 2시에 대법원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그거 보낸 거 있어요. 손현보 목사네 그 한 거 있는데 내가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 보내준 거 있는데, 이영환 목사님한테 내가 보낸 거 있어요. 대법원 앞에 간다는 거예요? 헌재 앞에 간다는 거예요? 헌재 앞에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는 거야. 네. 이번 그래 4일부터. 은근하게 그걸 하면서 우리는 뭐 그 정치구원 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광화문을 가서 빗대는 거예요. 이게. 막 설교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손현보 그거 목사 아직 안 들어왔어요? 같이 함께 내가 하자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영환 했다고 목사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손현보 목사 같이 한다고. 자기는 뭐 거기 광화문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시부터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좀 들어와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참 한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홍 목사님, 네. 이거 딴짓을 따로따로 연합하지 않고 딴짓을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뭐 한마디로 전열을 흐트러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뭐 참 뭐 대한민국에서 큰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마당에 이미 자유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광화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는 믿고 안 믿고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마치 3.1 운동할 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 했듯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운동은 광화문이 지금 이미 천하가 통일된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 목소리 낸다고 별도의 스피커를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걸하고 10월 27일 모였던 사람들 다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술 쓰는 거지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야 해요. 또 우리가 모임 안 해요. 그 애국 운동의 핵심이 여기는 나라를 위한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1천만 성도 목회자들 하나로 뭉쳐야지. 그럼 광화문으로 나와야죠. 그 뭐 나와야 되는데 네. 자기네가 따로 그날 토요일 날은 예. 법원이 그 근무도 안 하지. 근무도 안 하잖아요. 재판도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한다 그러는데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거 찾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좀 해보고 가지고 가서 좀 하시고, 그 지금 이제 홍콩의 문제를 지금 하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홍콩이 공산화로 된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위기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소리를 외쳐주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지금 적에게 지금 저건 우리를 해할 적이다 알면서 같이 합세하지 않고 그 적에다가 더 잘 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먹을 걸 주면 되겠어요 이거? 연합돼서 함께 해야지. 지금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보면은 많이 나와요 광화문에. 근데 지금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들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요. 용기를. 에? 이게 이재명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게 내란을 누가 일으키는 것가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털모자 덮어쓰고 군중 속에서 목사들이 또 거물급들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용기 내가 본부서까지 모으는 거예요. 자기 신분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는 무슨 나라를 건지겠어요. 지난 지금. 토요일 날도요. 우리 교단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게 털모자 쓰고 딱 나와가지고 안 나온 척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래 거예요. 아주 거물급 연예인들 아주 나이 든 그런 분들도 거기에 모자 쓰고 돌아다니더라 하는 다 내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나라 못 건집니다.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본부석에 나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이게 올려보세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그 손현보 목사의 교회에서 광고한 거예요.
1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내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하겠다. 아니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몰수하고 있는데 연합해서 하지. 그걸 왜 이 짓을 하냐고. 타이틀 국민 기도회를 일정 정해놓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우리는 정치고 안 외친다는 거지 그게. 아니 지금 뭐 정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거지. 하여튼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 절대로 이거 반대해야 되고 다 지금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데 연합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뭘 따로 저렇게 하냐고. 저런 생각을 가졌으면 뭐하러 서울에 와서 그 동성애 뭐 그 반대하고 그럽니까? 부산서 하지? 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토요일 안 해요. 토요일은 근무도 안 하는데. 예. 그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광화문이 하고 있잖아요. 다 광화문으로 와서 하나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러기에는 광화문 하는 것이 보태기 싫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그 집회 신고한 걸 듣고 알려준 거예요. 집회 신고를 거기 왜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집회 신고를 따로 여기 서울 대법원 앞에서 토요일 날 하냐. 이 신고를 받은 데서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정신 좀 차려요. 지금 하나가 돼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야. 손현보 목사가 즉 NCCK나 이런 데처럼 북한에 동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국가가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힘을 합쳐서 하나라도 더 뭉쳐야지 왜 따로 저걸 하는 거예요, 저걸요. 그래서 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홍콩이 공산화로 된 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제 좀 많이 나갔네. 6천 정도 되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